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찍이 자리를 떴는데요. 저희 배우자가 춘천 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이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증인 출석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습니다. 이른바 추나대전 국정감사 기간에도 되풀이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방지법을 띄웠는데요. 발언권, 토론권은 한마디로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해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소위 추미애 위원장 방지법. 직위원 부장판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등을 놓고도 충돌한 여야. 국감 2라운드의 최대 격전지도 역시 법사위가 될 전망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2주차가 됐습니다. 오늘도 법사위가 가장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았는데요. 오늘 아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남편이 피감기관장이기 때문에 이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해충돌 공방이 이후에도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좀 여야 패널들께 의견을 여쭐게요. 박진영 의원님. 남편이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이잖아요. 이해충돌이라고 보십니까? 이해충돌이죠. 나경원 의원이 법조인인데 법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면 범죄자입니다. 그럴 때는 수사받아야 됩니다. 자, 법 해석의 방식인데요.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윤석열식 해석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해충돌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의원이 빨리 법사위에서 빠지는 것이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간사 논란을 차치하고 아예 법사위 위원회에서 빠져야 된다. 전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김기용 의원님. 우선적으로 이제 이해 충돌이 있을 때 명시적으로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 중에서 이익 충돌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아주 노골적으로 사건 공소 취하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법사위원 중에서 서영교 의원하고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4인 회동서를 주장을 하셨죠. 하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겠다. 그리고 국감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재척돼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그렇게 압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으신데 민주당의 아버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하는 표현 아닙니까?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이 법안을 내는 거 보십시오. 배임죄 관련해서 개정하고 있죠. 제3자 뇌물죄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개정을 하시고요. 지금 뭐 우리가 오늘 다룰 수도 있겠지만 사심제 관련해서 그리고 재판관 증언하는 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의 수혜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해 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면 도리어 이재명 대통령만 굉장히 궁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조기현 의원께 반론을 여쭐까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춘천지법 관련 질의 말고 아예 자리에서 빠져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질문권만 빠진다고 해가지고 이해충돌이 회피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법사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거고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또 국회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한 것은 이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거고요.
공정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하는 요인은 부당한 이익 취득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와 가족이 관계되어 있는 사건에 관련해서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 그리고 정부에 접근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합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뭐 당연히 정보 접근 가능성이라든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 보임된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간사를 내정해 놓고 지금 강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간사는 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당의 입장을 관철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나경원 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상태였으면 본인의 배우자가 증인 채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채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안은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보임돼 있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분명하고요. 그래서 임명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법사위 파행을 나경원 의원이 이끌고 있다고 해서 그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당초부터 나경원 의원이 법사위원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그 출발점이 이해충돌 의무의 위반 소지 때문이었습니다. 예, 지금 방금 자료 화면으로도 이석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의 질의 시간이 돼서 다시 들어와서 질문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김용현 의원님. 글쎄요, 우리가 미필적 고의란 말이 있죠. 그럴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미필적 고의라는 걸로 당신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이니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안 돼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설명한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춘천지법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그렇다면 한두 가지라도 내놔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춘천지방 법원의 법원장으로 있는 배우자의 어떠한 영향력을 미쳐서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나경원 의원이 처음부터 법사위를 간 게 아니죠.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간 게 아니고 왜 갔습니까? 바로 추미애 상임위원장이 뒤늦게 거기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일방적인 편파 진행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나경원 의원을 긴급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천지방 법원의 법원장과의 어떤 그 상호 이해 충돌 이런 것은 정말 미필적 고의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영향력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글쎄요, 저는 이 법조계의 지인들께 얘기를 들어봐도 글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보면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남편도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법조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할 때도 추미애 위원장은 질문뿐만이 아니라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상황 자체가 다른 모양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까 얘기한 박지원, 서영교 이런 의원들이 오히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훨씬 많다. 저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지정 의원 반론 기회 드릴게요. 아니 이제 그렇게 떳떳하면은 춘천지법 국감에서 왜 이사갑니까? 그냥 앉아서 남편한테 질문하시지 그러셨어요. 본인이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박지원 의원하고 서영교 의원 이야기를 들면서 양비도로 몰고 가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이게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본질은 나경원 의원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남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도 다른 부분에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양비론적으로 비판하시려면 차라리 모두 다 사퇴해라. 라고 하는 게 맞지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은 괜찮고 상대편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나경원 의원이 이석을 한 건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을 때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기소된 그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 가지고 여야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법사위 간사를 누가 했느냐? 법무부 장관이죠. 박범계 의원이 했습니다. 그때는 왜 간사를 시키셨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저희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때는 왜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그런 저희의 어떤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에도요, 상피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자기 고향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인척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조선시대 제도부터 그러면 다 없애버리시지 그랬어요. 예. 다시 추나대전 아주 초창기 때 논란과 토론으로 비슷하게 돌아가던 것 같은데 그럼 오늘 이 장면 좀 보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설전도 한동안 계속됐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얘기하세요. 여기다 얘기하세요. 위원장 말을 안 듣는 국민의힘 의원 측에 항의를 하세요. 시간 좀 다시 주세요. 위원장님. 진짜 올려주세요. 그냥 제가 1분 주는 게 뭐 문제 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집을 펴요. 쓸데없이. 쓸데없이 위원장에게 고집을 피운다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미래에 저희 국민의힘 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미애 위원장님 이제는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라는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예.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두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상황. 이게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로 컴백을 해서 위원장을 할 때 정말 참 공평무사하게 진행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국민이 더 많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편파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할머니 뭐 얘기가 나왔죠. 보수의 어머니라는 얘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보이지 않는 그 후견인의 역할을 한 것을 아마 상기를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면은 이제 할머니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그 역할과 비중의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다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아마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역할이 미미하거나 아마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걸로 비치는데요. 바로 지금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를 맡고 나서 정말 온통 국회 생각하면은 법사위가 떠오르고 국감에 지금 생각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두세 개의 인상적인 장면, 도요토미 히세요시 다 법사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추미애 위원장의 어떤 과오, 이게 없다 할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보수의 할머니라는 말이 나왔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인 그 추미애 지지론, 이것은 국민의 눈높이하고 점점점 멀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진영 의원님, 아까 방금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추미애 위원장이 보수의 어머니고 할머니면은 고맙게 생각하고 잘 모셔야죠. 왜 따지고 드십니까? 저는 뭐 이게 법사위 문제가 추미애 위원장의 컴백 탓인지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탓인지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법사위가 주목받고 난동이 일어나는 비정상적 상황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법사위가 이렇게 관심받는 상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은 검찰 독재 시작으로부터 법적으로 따져야 될 사안들이 정치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싸울 거면은 과거에 이야기했던 법사위 개혁안 왜 안 합니까?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눠야 되는 것이고요. 같은 의원들끼리인데 왜 법사위는 감히 상원의 역할을 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해소해야 되고요. 저는 여야가 싸울 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개선까지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여당이 됐다, 다수당이 됐다고 해서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혁신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요. 법사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제도적 개선을 언급하셨습니다. 김기경 의원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이 271번 발언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만요. 그래서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제 뭐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데 이거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저희가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한이 많은 쪽에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양보를 해주셔도 의석수도 많고 행정 권력도 가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본다면 본인이 법사위의 장으로서 내년에 이른바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할까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자들, 개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지지를 호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법사위는 야당 쪽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가져가시고 법사위 상임위원장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게 우리 토론을 하면서 우리 앵커께서 양쪽의 권한, 그러니까 이쪽에 2번 하면 저기 2번 누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것 같지만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아까 녹취 중에 그런 워딩이 있습니다. 말을 안 듣는다.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장의 말을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들의 어떤 위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는 각각의 헌법 기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얘기를 내느냐? 태도를 보며 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불 장군처럼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걸 봤을 때 저는 의회 정치라는 건 기본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질 만큼 어느 정도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수적 다수라는 이유로 모든 것들을 다수결로 한다고 한다면 의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야당의 존재 가치도 존재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저희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보수의 어머니 저희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집권을 하면 뭐합니까? 나라꼴이 말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저 근심 어린 시선은 국민의힘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점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국민의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방지법이 뭡니까? 이거 입법부의 어떤 권위를 스스로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말 나오면 곽규택 방지법, 나경원 방지법 다 똑같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개별 어떤 사안을 법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게 입법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추미애 위원장을 비난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저렇게 남용하는 방식으로 정치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하고요. 이 상황이 왜 초래되고 있냐? 저는 추미애 위원장의 강경한 의사 진행이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초부터 국민의힘은 법사위 파행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법사위 첫 회의 장면을 보십시오. 질서 있게 가려고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 먼저 요구하고 그때부터 첫 회의부터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들어준다고 떼를 쓰고 위원장실로 달려나가고 이 상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이 계속 제압하고 발언권을 제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계속 초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초부터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절대적 다수 민주당 중심의 국회가 되다 보니까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쓰려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법사위를 이런 식으로 무리한 이 의사진행을 추미애 위원장을 비판함으로써 법사위의 권위를 훼손하고 그래서 이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논리를 법사위를 통해서 만들겠다는 목적 그 자체만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 위원장도 최근에 보면요.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그러면 여야 동정의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정 사안만 발생하면 마구 위원장석으로 달려나가고 계속적인 발언 요구를 하고 이 상황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 탓할 게 아니고 추미애 위원장이 본인 선거 때문에 이런다고 탓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서 질의권 요구해 보십시오. 줄 겁니다.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여야 지금 패널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깊숙해질 것 같고요. 오후에 국정감사 법무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죠. 그 사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기각 사유가 위법성 인식, 그러니까 위법성에 대한 논란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법성에 대해서 그 영장을 기각한 것은 제가 검사 4년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죄로 풀어줄 겁니까?
위법성 인식 여부는 뭐 향후 본안에서도 아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쟁점이 본안에서 다투어지면 본안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절히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서 과천으로 이동하면서 뭐 교정본부장, 출입국 관계자, 뭐 구치소 쪽, 뭐 검찰 쪽, 뭐 다양한 연락을 취했다고 해서 이 시간에 저희 패널들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패널들도 꽤 있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 사유가 위법성의 인식에 있어서 그 경위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인데 조기현 의원님, 예. 지금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본안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이 말은 영장 심사가 아니라 본안 재판에 가서도 박 전 장관의 어떤 당시 행적에 대해서 논쟁적인 사안이다라고 보는 건가요? 저는 오민석 중앙지법장의 오늘 그 답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 해석을 떠나서 어떻게 저 의미를 지금 구속영장 실질 심사의 결과에 대한 어떤 의견과 판단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무슨 취지로 답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도 역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 정도가 아니라 발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 즈음에 당일 그 12월 3일 9시부터 11시 사이에 국무회의 결과 CCTV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을 보면 위법성 인식의 경위라든가 위법성 자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 보입니다. 그 상황을 찾았다면 일반적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봐도 이건 헌법에 정한 비상계엄 요건이 해당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실행되는 다른 행위들, 계엄군이 국회에 간다거나 선관위에 파견되는구나 이런 실행 지시까지 다 내려온 그 국무회의였기 때문에 이걸 인식했다면 이건 명백히 비상계엄이 위법하다 정도가 아니라 내란 혐의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임이 명백하죠. 이렇게 따지면 지금 구속된 이상민 장관은 도대체 뭡니까? 단전단수가 실행되지도 않고 그 지시권을 받았다. 그걸 가지고 경찰청과 통화했다는 내용 외에 추가적인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의 범죄 혐의 혐의 사실이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은 더 한 발 더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출입국 금지 조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수용 시설을 확인하고 이건 실행행위까지 사실상 나간 거거든요. 이거에 지금 위법성의 다툼의 여지가 어떻게 있다고 본 건지 이 부분을 가지고 중앙지법장이 이걸 본안에서 판단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평가하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 사법부 전체가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정도의 인식이라면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겠지만 위법성 인식은 누가 봐도 이건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어떤 상식에 비춰서도 이걸 가지고 이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건 명백한데 그걸 중앙지법원장이 받아서 본안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김동원 의원님, 네. 이 대목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마지막 문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 전에 앞서 조기 의원님이 말한 대로 위법성 논란이 본안에서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는 게 온라인에서 많이 이런저런 의견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본안에서 가장 논쟁적으로 이 사안이 다루어질 만하다. 이것은 뭐 당연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는 순간부터 이건 본안에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법부의 최고 윗자리 수장인 대법원장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 아마 모든 국민이 다 알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판사들은 아마 그 압박 수준, 겁박 수준이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텐데요. 이 영장 전담 판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에서 법안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기각을 한 걸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 영장 전담 판사는 지금까지의 어떤 본인의 판결 이런 것을 다 뭐 허투루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본안에서 더욱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더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박성재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영장 기각 사유가 거의 저는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이 내란, 이른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방조를 했다거나 내란 임무 임무 종사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라고 민주당의 시각에서는 이건 100% 가담을 했다, 100% 방조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영장 전담 판사라든가 이 고법 원장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본안에서 이것을 더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게 정확한 워딩인데요. 그렇다면은 본안에서 더 치밀하게 법리 논쟁을 해서 이분들 좋아하는 구속을 더 시켜야죠. 재판에 위법성을 가해가지고 유죄를 판단을 하는 게 그렇게 순서를 가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딱 잡아대면 글쎄요. 사법질서 우리 헌법 103조, 110조 이게 다 뭡니까? 법안은 양심과 이 원칙에 법의 정신에 따라서 판결한다 하는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송두리째 부정한다는 그런 그 단정적인 표현 이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아까 얘기를 하는 거 딱 짧게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자꾸 논쟁을 하는 게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바로 반박 안 했습니다만은 지금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처음부터 파행이 목적이다라고 또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 근거가 있나요? 처음부터 파행이 목적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하시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법사위가 아마 몇 년 내내 계속 이재명 정권에서 법사위는 이런 파행을 겪을 것이다. 왜? 당신들 처음에 목적이 파행이 아니었냐? 아무 근거 없이 저렇게 단정을 하면요. 이거는 절대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영장 판사의 그 발언에 기가 찹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그러면 위법인지 모르고 행동하면 무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나 이거 불법 계엄인지 몰랐어. 그럼 무죄가 됩니까? 위법성 여부를 인식했느냐 못했느냐 이걸로 가지고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법성을 알았든 몰랐든 위법하면 위법을 저지른 거예요. 무슨 판사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예, 물론 유무죄를 확정한 건 아니니까요. 지금 박진영, 김기웅 두 분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주당 사개특위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개특위 차원에서 발표한 것은 재판 소원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 소원은 발의하겠다라고 명확히 했거든요. 향후 당론으로까지 아마 지정이 될 것 같은데 박진영 의원님, 재판 소원까지 포함해서 오늘 사개특위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그 사법개혁의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제출한 것 같고요.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이 법사위에서부터 또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대법관 정원의 문제라든가 공개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재판 소원 문제는 뭐 논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3심까지 넘어간 걸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뜻을 구하는 재판 소원이라고 하죠. 김기웅 의원님, 민주당 오늘 사개특위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둘 다 하고 싶은데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사위가 가지는 피로감이 큽니다. 국민들이 볼 때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뭔가 개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개혁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의 어떤 일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가 14명에서 26명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무려 22명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어떤 뭐랄까요? 그런 바라보는 국정 철학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심과 2심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왔을 때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무죄를 만들기 위한 일환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재판 소원이라는 제도가 사실상 이제 4심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다시 헌재에서 4심제로 가서 거기에서 또 무죄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법 체계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재판관 늘리는 거, 대법관 늘리는 쪽에 방점을 찍고요. 여론을 좀 추이를 볼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아까 손을 들으셔서. 네, 헌법 소원 제도는 뭐 헌법재판소법에 그대로 규정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권력의 행사 중에 가장 최우적 최종적인 이 공권력 행사가 바로 법원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3심제를 헌법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고요. 헌법재판소의 심판 범위는 헌법에 정한 게 아니라 법률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소원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명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법률로서 바꾼다고 해서 이게 위헌이지 않고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재판소의 이 제도 취지상 재판소원 도입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심처럼 무조건 어떤 판결에 대해서도 무조건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 법률은 위헌적이지 않은데 법률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위헌이 명백함에도 그 법률 적용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유죄 판결을 받아서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걸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한적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했다는 것이기 예. 때문에 헌법상 이게 위헌이라든가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